최근에 한국 경제가 큰일 났다, 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마저도 그런다,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사실 이 객관적인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데 사실 그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사실 먼저 주관적인 경쟁 환경은 나빠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객관적인 경쟁 환경이 나빠지면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좀 이제 발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 동향을 보시면 1, 4분기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성장률, 그 다음에 2, 4분기 가면서 이제 1%대 성장률이 나오는데 2, 4분기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전체적으로는 신흥시장에서 떨어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적어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증가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었고, 이제 신흥시장 국가들까지 하면 그게 70%, 75% 뭐 이 정도까지를 차지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니 그 불익 국가들 정도만 해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 성장률이 2, 4분기에 1.7%대로 떨어졌고 올해 1.2%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금융위기 직후 그 2008년 빼고 가장 지금 낮은 이제 그 수준으로, 반면에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시장에서의 어떤 그 성장 그 분하고 신흥시장에서의 감소 분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환경이 굉장히 좋죠. 미국은 어쨌든 간에 저금리에 그다음에 저유가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됐고 경제 자체도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회복이 지금 되고 있고요. 유럽은 작년에 양적 완화를 이제 3차 양적 완화인가요? 그 실시하면서부터서 유럽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서 유럽 쪽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이 안에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일 빨리 회복되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유럽에서 서유럽 쪽에서는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 가장 그 생산 공장들이 가장 많이 그 유치가 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자동차 그 구매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가장 빠르게 판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저금리 정책, 뭐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 써가면서 이렇게 하죠. 유럽 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저유가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래서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유가, 저금리 이런 것에 혜택을 받으면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이 시장들이 지금 어떤 시장이냐면 인도가 저희가 2등하는 시장이고 브라질이 지금 5등하는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본의 아니게 1등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이 러시아 시장 망가지는 가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버텼거든요. 다른 그 업체들은 조업 단축하거나 일부 철수한 업체들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끝까지 버텨가지고 지금 저희 입장은 빨리 여기 회복만 되라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시장은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저희가 지금 1등이 돼버린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중동이 지금 현대기 합쳐서 토요타 다음으로 한 2등 정도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저기도 지금 저희가 마켓쉐어가 중동이 떨어졌어요. 사실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마켓쉐어가 이제 올라가거나 뭐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대적으로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을 써가지고 뭐 2010년에 한 30% 늘어난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시장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16%, 1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저희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10%대에서 7%대로 떨어졌는데 왜 저게 유지가 되느냐. 우선은 저기 내륙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자동차 대중화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지방 도시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 게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큰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매 제한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려고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번호판을 사야 돼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구매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나타났다고 저희가 이제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솔직히 좀 몰랐던 부분은 올해 이게 나타날 거라고는 잘 몰랐어요. 좀 이상하다. 이 시장이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봤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현상이 중국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작년부터서 조금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SUV 쪽으로 수요가 지금 빠르게 이동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SUV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 중에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중국 로컬 업체들 중에 SUV를 많이 생산하는 모델을 많이 갖고 있는 거기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이 장성기차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독자적으로 허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SUV 브랜드를 만들 뭐 다 만드는 SUV 조그만 것부터 해야 큰 것까지 완전히 다 만드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장항기차라고 이 두 업체가 이제 아주 최근에 굉장히 잘하는 그러면서 SUV 승용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SUV 쪽으로 간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SUV로 갈 것 뭐 시장이 그렇게 빨리 전환될 거라고 본 것보다는 SUV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그 투싼이 중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한 16만 위엔 정도 되는데 그 동급하는 차들이 보통 8만에서 10만 위엔 정도 돼요. 거의 40, 5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야 이거 해서 뭐 내부적 조사를 다 했고 그러는데요. 4월에 상해에서 모터쇼가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뭐 저희 회사의 많은 관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이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저도 이제 매년 중국 모터쇼를 가는데 가장 야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있구나라는 그런 식의 좀 느낌을 받았던 게 올해 모터쇼였는데 중국 메이커들이 뭘 하냐면은 최신 기술을 내세워요.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뭐 터보 차지를 한다, 뭐 무슨 뭐 스마트 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기들이 그런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서 야 이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이 가격에 이제 하지 이런 의심을 가졌던 거죠. 이 가격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외장 디자인도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짝퉁의 냄새를 많이 벗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야 이건 뭐 티가 많이 났는데 몇 개 업체만 빼놓고는 짝퉁 티가 참 많이 났는데 지금은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내장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인테리어 좀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고급화 시키고 이렇게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 업체가 만만치 않아.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업체보다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전자제품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정말 IT하고 자동차하고의 결합이라는 게 어떤, 중국 정부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번에 4월 달에 모터쇼 가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그전에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얘기만 했는데, 이제 그 앞에다가, 뭐 중국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인터넷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뭘 붙였냐면은, 스마트 EV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볼 때는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생산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2006년에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일단은 대책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의 가격 수준에 누가 더 빨리 합작사 업체들이 접근하느냐, 그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일단은 그걸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 강화시켜서 격차를 우선 축소시키는 건데, 그걸로 될 거냐는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SUV 시장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전환되고 있다. 국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올해 성장률 보면 한 6% 정도 내수시장 6% 7% 성장을 했는데 전부 다 SUV라고 생각하십니다. 10%가 SUV. 승용차는 그냥 정체. 내수시장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업체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 성장 아니면은 작년에 그 비슷한 현상 유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환율 효과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환율 이야기라면 현장에서 엄살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환율에 따라서 바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도요타, 닛산한테 저희가 최근에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저희가 주로 닛산하고 많이 경쟁하는데 닛산한테 가격 역전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아까 떨어진다고 하면 중동에서는 그 밑에 미쓰비시 뭐 이런 마스다, 스바루 뭐 이런 밑에 좀 중간 업체들이 이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 경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샌드위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도요타가 이제 선언을 했지만 자기들 그거 가지고 R&D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N이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뭐 아베 정부가 18년까지 가고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고 여러 가지 정세적인 상황을 봤을 적에 100엔 이하로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120일대가 유지될 거라고 보면은 이건 좀 이제 심각하다고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도 환율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어분 초연저,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 그 다음에 주력 시장 부진은 신흥 시장하고 저희가 강점 갖고 있는 소형차 부분에서 이제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수 시장에서 수입차 확대,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거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코롤라하고 엘란트라 가격 역전 일어나는 건 뭐 옛날 일이 돼버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 중국이 이제 구조 변화에서 저희가 빠뜨렸던 부분인데 어제 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 능력 늘어나는 게 신공장 지금 중공에서 공장 돌리기 시작하는 게 한 200만 대 규모가 또 더 들어온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좀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데 또 업체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중국 시장이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가 볼 땐 장기적으로 6% 정도의 성장을 2020년대까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2천만 대 규모의 시장이 연간 6% 성장한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중국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주로 이제 신흥 시장 국가하고 소형차 부분인데 저희가 소형차 비중이 뭐 유럽의 폭스바겐 빼놓고는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소형차 쪽이 비중이 최근에 이제 저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아까 뭐 중동 말씀드렸던 거죠. 일본 업체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국내 거점 생산성 떨어진다는 건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HPV라는 게 뭐냐면은 차 한 대 생산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는 건데요. 저희 해외 공장 미국이 한 14, 15 뭐 이 정도 됩니다. 유럽 쪽도 한 15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중국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인건비 싼 국가들은 조금 또 높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평균 저희 이제 한 10시간 이상이 한국에서 더 걸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인건비 비중을 저희가 업체별 비교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증가율로만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금 저 정도인데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주목구구를 계산을 한 걸 GM이나 이런 빅3가 한 9% 정도, 토요타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 이 수준에 있는 회사가 이제 폭스바겐 정도인데, 폭스바겐은 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안에서 폭스바겐 브랜드로 저희는 계열화를 시켰는데 폭스바겐은 이제 안에서 생산하는 굉장히 많은 회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국내 인건비 비중으로 봐서는 이제 경쟁 업체 중에 좀 최고라고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죠. 그 다음에 내수시장의 수입차 확대되는 부분인데, 저희 소비자들한테 참 많은 부분들의 과제가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줄어드는데 가격 문제도 있고, 한국 소비자들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정말 자동차도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어요.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까다롭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지금 대책들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응 방안인데요.
주관적인 경쟁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들에서 시장에서의 변화들을 빨리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는 게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경쟁력 관점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쫓아오는데 시간이 있을 거고, 아까 뭐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혁신들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지금 유럽도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은 작년부터 양적 완화되면서 유로가 약세로 가면서 마찬가지로 저희 환율 가지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중간에 좀 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답은 없고 경쟁력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대충 저희가 제조 현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 팔로워로 추격에 그것도 거의 이제 다 추격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저희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 2% 5% 추격이라는 거는 그 학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 영역은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쫓아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굉장히 다른 혁신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학습을 잘해가지고 캐치업은 정말 성공적으로 했는데, 마지막 이 위의 캐치업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리더로 나갔을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그 캐치업도 쉽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판매를 하는 그 중점 국가들이 브릭 국가인데, 브릭 국가 모두 지금 어렵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글로벌한 경제 환경에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침체를 근데 단지 그냥 경제 흐름만으로, 세계 경제 흐름만으로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였고, 지금은 15년 하반기니까 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인가 했는데 이것이 계속되면서 주가 역시 폭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나 약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뭐냐면 현대 기아차가 해외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나가 조금 약세였는데,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뭐 4%, 3%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죠. 그랬다가 경제 위기 이후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저희들이 반짝 경기를 누렸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엔화가 약세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인 실력이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엔화 약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영업 이익률도 과거에 4.4%, 5%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시장도 아마 그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생산이 늘었기 때문에 예나 영역이 커졌다, 적어졌다, 저희는 커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사실은 아직도 상당 부분을 국내 생산을 하고 부품도 국내에서 만들어서 가는 것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도리어 일본과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외 생산이 판매 비중이 거의 한 80%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리어 예나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영향력 역시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전략 말씀을 드리면, SUV 시장으로 옮기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말씀일 거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상품 전략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 자동차의 몇 가지 품목으로 집중을 해서
거기에 생산 기술과 효율성을 집중을 해서 거기서 저가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막상 그 시장, 그 상품이 침체를 하고 SUV가 늘어난다. 근데 사실 뭐 SUV 늘어나니까 SUV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데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리고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글로벌한 생산 설비의 재조정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역시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품의 경쟁력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신제품 사이클의 초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상품 나오는 거를 보면 이거 역시 당분간 별로 좋은 물건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전체적으로 환율이 좋았던 시절에 그 새로운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전력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품질이 나쁘다. 그래서 환율에 의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 이때 한번 좀 여유가 생기니까 생산 전체의 품질을 올리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한 번은 넘고 가야 되는 숙제였고, 그 결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상품의 품질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제품에는 그게 꼭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면 기존 상품의 퀄리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신상품의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과 승계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 전략을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시장은 아닙니다만 마진이 해외 생산보다 한 배는 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판매가 15%다 그러면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될 수 있겠죠. 국내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아슬란 같은 게 예를 들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대표적인 가장 큰 저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몽구 회장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는 겁니다. 참 78이십니다. 세계의 자동차 경제사들의 경영진들의 나이가 50대, 60대 초반인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만큼 이렇게 복잡한 산업을 글로벌하게 끌고 가시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누가 승계를 할 거냐라는 건데, 승계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딱히 뭐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이것은 최근에 롯데 사태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원만하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현대기아차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면 그 위기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위기론이 확산이 됐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현대기아차의 그 영업이익률은 올해 한 7%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제조업 평균이 보통 5% 나오고 해외 선진기업들도 뭐 도요타 같은 특수한 경우, 그다음에 고급차 업체를 빼놓고는 보통 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불거진다면 아래로부터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결국 2차 중소협력업체들의 위기가 먼저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는 350개입니다. 현대기아차 전체 거래업체는 8,350개입니다. 현대기아차로서도 8,000개 업체들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차만 놓고 논하다 보면은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아래에서부터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장 부품 쪽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전장 부품 쪽이 70%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IT 시스템도 강하고 자동차도 강하다. 그렇다면 미래 자동차에 있어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다.
근데 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단적으로 협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전자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간의 협력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것이 앞으로 융합 이런 데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서 기업 간 협력 또 산학연 간의 협력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과거의 미국의 사례입니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기아차에 좋은 것이 과연 한국에 좋은 것인가는 우리가 재고를 볼 필요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투자 문제입니다. 뭐 R&D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1년에 한 4조 원 정도 R&D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우리 자동차 산업의 R&D 6조 원 정도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30조 원 합니다. 그럼 그동안 지금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6년 동안 누적된 R&D 격차는 100조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미래 자동차 경쟁력, 제가 그 발표 자료에도 써놨지만 지금 그린카 쪽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놓고 볼 때 86 정도입니다. 90 이하는 아직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그린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17년부터 닥칠 소위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커넥티드카 쪽입니다. 이쪽은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후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선진국과의 경쟁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기업 간, 우리 ICT 산업과 자동차 산업 간의 이러한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려는 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소위 여타 연관 산업들 그리고 또 부품 산업들을 보면 더 우려스러운 그러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특히 현대기아차 뭐 제가 개별 기업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품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실패입니다. 결국에 전략의 실패가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올 8월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전월 대비 8.0%에서 8.3%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국에 마케팅 전략을 강화한 것입니다. 판매 가격 좀 깎아주고 또 인센티브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예견됐던 시장입니다. 어차피 모든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놓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미래 다국적 기업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 우리는 또 중소형차를 가지고 신흥시장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예견됐던 겁니다. 앞으로 모든 업체들이 중소형차를 가지고 신흥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때 현대기아차의 경쟁은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이것도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또 환율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을 보시면 5월까지는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6월부터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내수시장 진작 정책을 통해서 이런 판매 인센티브 같은 걸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일본 내수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일본의 그 내수가 나빠지다 보니까 6월부터 일본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환율 효과는 일본과의 경쟁 그리고 과거에는 내수장이 600만 대인데 지금 일본은 한 5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과거보다는 600만 대에서 4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생산은 1100만 대에서 170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놓고 볼 때 과연 환율의 영향이 과거보다 어떻게 미치는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품과 시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적으로 또 투자의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10조 원을 들여서 한전 부지를 살 때 세계적으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0조 원이라는 투자를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그동안에 GM을 살리기 위해서 6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결산을 해본 결과 10조 원을 날렸습니다. 50조 원을 회수하고 10조 원은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10조 원을 들여서 GM을 살려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려냈습니다. 독일의 ZF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1조 원의 미국의 TRW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등장했고 세계 1, 2, 3위의 부품업체는 이제 독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까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완성차 업체 독자적인 힘만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차 협력이 필요하고 또 부품업체와 동반 성장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동반 성장 협력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현대차의 시각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금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단기적 문제점 또 그리고 어떤 장기적 과제가 이렇게 좀 혼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서부터 세계 경제가 어떤 형태가 뉴 노멀인지 지금 계속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과거에 없었던 이 셰일가스가 촉발하는 저유가 상황이 상당히 다른 여러 부분에 지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장 전체가 좀 이제 그 위축 위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 한편에서는 또 글로벌 자동차사 간에 여러 가지 지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엔저를 얻고 또 한쪽에서는 가격을 팍 낮춰서 과거에 없던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자동차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단기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 전기차라든지 또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게 새로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여기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지금 자동차 우리 산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사실 우리 자동차 산업의 규모나 우리 경제 규모를 볼 때 정부가 뭐 주도해서 산업을 큰 방향으로 끌고 가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덩치가 커졌다고 할까요? 정부는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제 그 걱정을 해주셨고 특히 이한구 박사님 부품 쪽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R&D를 비롯해서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통계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2013년도 기준으로 EU 집행위에서 R&D 스코어보드라는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전 세계 2,500개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R&D를 많이 하고 있나 쭉 순서를 이렇게 세운 것인데 그 안에 자동차사가 148개 정도, 업종 불문하고 2,500개 세다 보니까 자동차사가 148개가 들어갔는데 일본 회사가 43개, 미국이 23, 독일이 15, 중국도 23, 우리나라는 6개입니다. 그 6개도 거의 현대 계열사 이제 중심으로 아까 이한구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3분의 2 이상이 다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중소 부품사라든지 그 자동차 업종에 있는 여타 관계사들은 R&D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 경쟁사에 비해서. 과연 이 누적된 차이가 앞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부품업체 같은 경우 특히 모비스나 만도를 제외한 매출 한 1,500 미만의 그 회사들은 R&D 집약도가 1을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다른 경쟁국의 숫자는 4, 6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그 누적된 차이 또는 그 어떤 경영상의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심과 어떤 그 투자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고 산업부에서는 그런 어떤 좀 분위기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 거의 100% 중소 부품사들에 대한 R&D 마중물을 지원해 드리는데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천억 원 규모의 R&D 프로그램을 지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0년도에 이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그 R&D라든지 또 충전소 확산이라든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보다는 시장이 좀 천천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친환경차의 어떤 충전소라든지 보급 인프라는 환경부의 역할이고 저희는 부품사를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 부품사들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보완과 이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박사님이 IT 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가 조금 상당히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스마트카 추진단을 그 우리
전자업계도 요새 뭐 특정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자업계도 이런 전장 부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IT 업계, 전자업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과제를 뽑고 저희가 10대 그 자율주행차 중요 부품 그리고 5대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그 타겟을 정해서 우리 현대차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 우리가 국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국산화를 해서 그 부품 자체로도 세계 시장을 타겟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진영 사장님께서 그 국내 자동차 회사의 어떤 기자재의 노후화 이런 생산성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그 관계 협력사들도 1차 티어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굉장히 천지 차이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 3차 협력 업체까지 그런 어떤 그 완성차 쪽이나 1차 협력사에서 지원을 직접 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서 이런 스마트 공장의 보급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금년부터 앞으로 2020년까지 역점을 두고 특히 자동차 업계와 같이 서로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은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서 또 어떤 효율성 차이 이런 생산성 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의 도입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보다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할 일이 그 생태계 전체가 앞으로 어떤 기술로 발전을 하든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차, 뭐 자율주행차, 또 튜닝 산업이라든지 요즘 많은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나 환경에 대한 그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간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속도 또 업계의 어떤 계획과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부 때문에 늦어져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긴장을 해서 앞서 여러 계획도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제가 충전소의 보급이라든지 어떤 튜닝과 관련되면 그 튜닝 부품의 무슨 인증 문제, 보험 문제 사실 저희 부와 또 국토부, 환경부 뭐 보험 같은 문제는 저 금융위까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처들이 많고 서로 생각하는 방향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과학적인 최대한 실개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가 통상을 맡으면서 이제 FTA를 계속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한미 FTA의 이제 관세 인하는 내년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EU하고도 내년 7월부터 이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FTA는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관세의 직접적인 어떤 시장 확대 효과는 대기 상태였는데 이제 이런 효과를 우리 업계가 가급적이면 가격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중남미라든지 우리 자동차 비중이 높은 지역과도 저희가 FTA 협상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역시 협력성 노사 관계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의 어떤 노사 환경, 임금 수준, 또 경직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만 타겟팅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우리 하반기 골든타임을 까먹지 않도록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박차를 저희 경제부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합의를 찾아서 저희 자동차 산업의 어떤 발전에 큰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또 공감해서 노동계까지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업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